당진의 한마을 어귀에 위치한 허름한 기와집에는 춘심이라는 한 여인이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를 병으로 떠나보낸 춘심이는 이제는 반년 넘게 병석에 누운 나이든 어머니를 돌봐야 했기에 그녀의 걱정은 매일 끊이지를 않았지요.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밤새 열은 좀 내린 것 같던데요. 춘심아, 이 어미가 참말로 미안해 죽겠구나. 괜히 나 때문에 너 혼례도 자꾸 미뤄지고 갑수도 너를 기다리느라 참으로 애가 탈 텐데 말이야. 어머니, 왜 자꾸 미안하다는 말을 하세요? 그깟 시집은 평생 안 가도 상관없으니 저는 어머니만 빨리 나으시면 됩니다요. 아이고, 네 애비가 세상을 뜬 지 이제 겨우 3년이 지났는데 거기에다 나까지 이 꼴이니? 내 너에게 도움은 못 줄 망정 혼사길마저 막아서고 있으니 참말로 어쩌다가 우리 집이 이리 되었을꼬. 춘심이의 아버지인 이진사는 살아생전 비록 높은 벼슬을 지낸 것은 아니었기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신망이 두텁고 평판이 좋아 춘심이 가족 전부 걱정 없이 살았었지요. 하지만 이진사가 세상을 뜨기 5년 전부터 병을 앓았던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으니 긴 세월에 걸친 병치레 끝에 춘심이의 집안 형편이 눈에 띄게 기울자 이전에는 문턱이 닳도록 왕래하던 친척들과 친구들도 대부분 춘심이의 집의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그녀를 찾아와 도와주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그중 한 명은 어릴 적부터 춘심이의 중마고우였던 매양이었지요. 춘심아, 내가 쌀하고 며칠 전에 고모댁에서 얻은 말린 북어하고 해서 좀 가지고 왔구만. 매양아, 아니 이런 걸 또 가져오면 어쩌니? 어쩌기는 뭘 어쩌니 이 가시나야. 너랑 내가 어디 이런 것 가지고 어려워할 사이더냐? 매양이는 익숙하게 웃으며 쌀자루를 부엌 구석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지, 춘심아? 내 가만 보니 네가 전보다 더 야윈 것 같은데. 어머님 간호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너가 더 잘 챙겨 먹어야 한다, 춘심아. 매양아, 참말로 고맙구만. 그래도 너처럼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구만. 그리고 춘심이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그녀와 장례를 약속한 갑수였습니다. 갑수의 아버지는 참판 대감으로 임금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었기에 그는 마을 처자라면 누구라도 탐내는 인물이었지만 갑수의 눈은 오래전부터 오직 춘심이에게만 머물렀지요. 그런 갑수가 하루는 조용히 춘심이를 밖으로 부르더니 춘심아 씨, 내일이면 내가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소. 한양에 말이에요? 한양에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갑수도련님? 이번에는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 과거 시험에 꼭 급제를 하라고 하여. 아직 시험이 1년이나 남았지만 일찌감치 한양에 있는 삼촌의 집에서 기거하며 과거 준비를 하라는 것 아니겠소. 내 아버지의 말을 거스를 수가 있어야지 말이오. 갑수는 소매에서 작은 보자기를 하나 꺼내어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속에는 옥으로 된 고급 비녀가 하나 들어 있었지요. 춘심아 씨, 그동안은 아씨 어머님께서 병석에 누워있는 터라 혼례를 계속해서 미뤄왔지만서도 내 이번에 과거를 봐서 급제를 해 돌아오면 그때 꼭 내 손으로 이 비녀를 꼽아주겠소. 그러니 한 해만 더 나를 기다려 줄 수 있겠는가? 아이고, 기다리다마다요. 그나저나 갑수도련님, 저는 이렇게 받기만 하고 뭐 하나 드릴 것이 없는데. 허, 아씨가 기다린다는 대답을 들었으니 되었구려. 그 대답 하나면 부족함 없이 넘칠 만큼 받은 것 아니겠는가? 갑수는 미소를 지으며 춘심이를 가볍게 안아주고는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고 춘심이는 비녀를 손에 꼭 쥐고는 떠나가는 갑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춘심이는 매양이와 갑수 이 두 사람을 의지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극진히 어머니를 돌보았지만 갑수가 과거 시험을 준비하러 한양으로 간 지 2달이 조금 넘었을 무렵 하늘은 야속하게도 춘심이의 어머니마저 데리고 가버렸지요.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마저 세상을 등지게 되자 춘심이의 마음에서는 슬픔마저 말라버렸는지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고 그녀의 친구 매양이만이 변함없이 그녀의 곁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후 49제를 지내고 탈상을 마친 다음 날 오후 찬바람이 마당 안을 차갑게 스치던 때 대문 밖에서 무겁고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에헴, 거 춘심아 씨 계시오?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마당으로 나가보니 그곳에는 옆마을에서 돈놀이를 크게 하는 흥섭이 찾아왔지요.
흥섭이 어르신 아니십니까? 우리 집에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춘심이 아씨, 내 아씨가 혼자가 되었다는 소리가 우리 마을까지 들려. 이리 찾아오게 되었구만이요. 그동안 참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만이요. 흥섭이는 춘심이의 눈치를 살피며 잠시 뜸을 들이다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씨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서도 돌아가신 아씨 어머님께서 몇 해 전부터 진사나리의 약값 때문에 이 집을 담보로 잡아 저에게 돈을 꽤 많이 빌리셨구만이요. 예? 어머니가 말이에요? 저에게는 그런 말씀은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어요. 그 말에 흥섭이는 품속에서 치부책을 꺼내 춘심이에게 건네었고 장부에는 돈을 빌린 내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요. 도대체 이렇게 큰 금액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씨네 이 집을 팔아도 빚의 절반이나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만이요. 그럼 저더러 이제 어디로 가란 말씀이십니까? 집을 팔고 길바닥에 나앉으란 뜻입니까? 아, 그거야 아씨 사정이지. 나는 그저 빌려준 돈을 받으면 될 뿐 아니겠습니까? 내 지금 아씨 상황을 봐서 딱 2달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돈을 갚지 못한다면 관아에 고발을 하던 아니면 아씨 주변 사람들을 털던 내 알아서 할 터이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구려. 흥섭이는 그 말을 남기고는 뒷짐을 지고 유유히 집을 빠져나갔고 춘심이는 마당에 그저 멍하니 주저앉을 뿐이었지요. 어머니를 보내드린 지 채 2달도 되지 않았건만 이제는 살아갈 집마저 내줘야 하는 신세가 된 춘심이. 그녀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뜻밖의 인물이 그녀를 찾아왔으니 여기가 이진사 댁이 맞는가? 여기가 맞기는 한데 무슨 일로 저희 집에 찾아오셨을까요? 그래 너가 춘심이인가 보구나. 네가 지금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라는 소리에 한달음에 달려왔구만. 언니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선옥이라는 사람이다. 네 이모 되는 사람이지. 선옥의 이모님이요? 춘심이는 갑작스러운 이모의 방문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도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있을 때도 한 번도 왕래가 없었던 그녀. 듣기로는 나주 저작거리에서 기방을 하여 집안의 수치라고 생각해 연을 끊었던 그 선옥이 이모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지요. 이 이모님께서 갑자기 이곳에는 무슨 일이십니까? 알지? 안다. 내가 하는 일이 천박하다고 평생 문전에도 못 오게 했으니 갑자기 일이 찾아오는 것이 놀랄 법도 하겠지. 그래도 말이다 춘심아. 지금 내 하나뿐인 조카가 길거리에 나앉을 판국인데 이모로서 그냥 모른 체하고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 아 흥섭이 그 양반한테 담보 잡힌 집이야 어쩔 수 없지만서도 남은 빚은 내가 처리를 해주마. 이모님께서 그 많은 빚을 대신 갚아주신다고요? 그래 남은 빚은 내가 갚아주는 대신 너 나랑 함께 가서 일을 좀 해줘야겠다. 아 나도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믿지는 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아니겠느냐? 이모님,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그 기방에서 일을 하라 이 말이십니까? 춘심이 놀란 눈을 하며 소리를 치자 선옥은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어갔지요. 아이쿠야. 하나뿐인 내 조카를 어찌 술상 앞에 세우겠느냐? 그저 부엌 일을 좀 도와달라 이 말이다. 지금 있는 참모도 나이가 들어 일손이 필요한 참이라. 내 일한 대가는 줄 것이고 숙식도 해결되니 너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느냐. 아 일단은 거 도련님인지 뭔지가 올 때까지 너가 지내야 할 곳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춘심이의 머릿속에는 기방이라는 단어가 연신 울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달리 갈 곳도 없는 현실이 그녀의 등을 서서히 밀고 있었지요. 제게는 부엌 일만 시키신다는 약속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요. 이모님, 그려? 내가 그 약속 하나 못 지킬 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구만. 그날 밤 춘심이는 더 생각할 것 없이 그날로 짐을 꾸리고는 평생 동안 자라온 집을 뒤로 한 채 낯선 선옥이와 함께 산을 넘어 나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나주 저작거리의 골목 안쪽에 자리한 선옥이모의 기방. 밤이 늦도록 웃음소리와 술기운이 뒤섞여 흐르는 그 낯선 곳에서 춘심이는 자리를 틀었습니다. 평생 부엌 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춘심이의 일솜씨는 서툴기 그지없었기에 다른 참모에게 자주 구박을 받았지만 그녀는 단 하나의 희망을 마음속에 품은 채 서러운 생활을 이겨냈지요. 이제 조금만 몇 달만 더 버티면 갑수 도련님이 한양에서 돌아와서 나를 데리러 올 거야. 그렇게 작은 희망을 가지며 기방에서 일한 지 벌써 넉 달이 되던 어느 날 하루는 아침부터 선옥이 기쁜 얼굴을 하며 방으로 와 일하고 있던 춘심이를 급히 찾았습니다.
춘심아. 되었구만 되었어. 무슨 일이세요, 이모님? 아 춘심아. 거 네 서방이 될 사람 그러니께? 갑수도련님이 글쎄 드디어 과거에 급제했다고 안 그러느냐? 뭐시라고요? 이모님, 그것이 참말이랍니까? 내 방금 장터를 다녀왔는데 거 갑수도련님이 과거에 떡하니 급제하고서는 보름 후에 한양에서 거 강진으로 내려온다고 이미 소문이 다 파다하더라고. 그동안 네 참말로 고생이 많았구만 춘심아. 아이고, 고생은요, 이모님. 이제 됐습니다. 다 되었구만요. 춘심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두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였고 선옥이는 옆에서 그런 춘심이를 한참 동안 다독여 주었습니다. 이후 시간은 빠르게도 흘러 보름이 지난 어느 오후. 요즘 들어 춘심이는 부엌일을 하면서도 부쩍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곧 도련님께서 강진으로 오실 때가 되었구만. 이제 슬슬 부엌일이 손에 익기 시작하였는데 그때가 되면 이 일도 추억으로 남을지 모르겠구나. 갑수가 곧 자신을 찾아올 거란 생각에 힘든 일도 잊어버린 채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쯤 기방 대문 밖에서 자신을 찾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지요. 거 춘심아 씨 계십니까? 하하이고, 이 목소리는 분명 갑수 도련님네. 춘심이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급히 기방 대문 밖으로 나가보니 그곳에는 다름 아닌 갑순의 머슴 봉섭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구야? 봉섭이 아니냐? 그나저나 너가 여기는 웬일이냐? 갑수 도련님은 집에 도착하셨고? 웬일인지 봉섭이는 춘심이를 보자 미안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품에서 서편을 하나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는 죄송합니다, 아씨. 저는 그저 이것만 전해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참말로 죄송합니다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봉섭아? 이게 대체? 봉섭이는 춘심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몸을 돌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서 서편을 쥐고 있던 춘심이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손끝이 떨리는 것도 모른 채 천천히 종이를 펼치니 그곳에는 단 세 줄의 글이 적혀 있었지요. 춘심아 씨, 끝내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했소.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참으로 미안하오. 춘심이의 손에서 종이가 부들부들 떨리다 이내 땅으로 떨어졌고 기방 마당은 손님들로 인해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했지만 춘심이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기방 부엌 한켠 춘심이 검은 솥을 걸어둔 아궁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참으로 미안하오. 갑순의 머슴 봉섭이 돌아간 이후 서편에 적힌 이 말만이 춘심이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돌고 또 맴돌았지요. 하하이고, 갑수 도련님 어찌 이리 날. 그때였습니다. 부엌 문이 삐걱 열리더니 선옥이 춘심이를 살피기 위해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그만 울어라 인서가. 춘심이는 아무 말 없이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 선옥이는 그녀 앞에 마주 앉아 술을 한 잔 따라주며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거 더러운 팔자라는 것이 다 그런 것 아니겠느냐? 믿었던 님은 배신하고 기댈 곳 하나 없는 세상? 그렇다고 운다고 해서 또 달라질 것도 없지. 그러니까 춘심아, 거 술이나 한 잔 마시고 몽땅 잊어버리도록 해라. 춘심이는 멍하니 술잔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받아들고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마시는 술은 이상하게 쓰지 않았고 오히려 온몸으로 따스하고 부드럽게 스며들었지요. 그녀는 곧이어 두 번째 잔을 마시더니 품속에서 그동안 소중하게 간직해 두었던 비녀를 꺼내고는 그것을 아궁이로 던져버렸지요. 비녀는 곧장 잿더미 속으로 떨어졌고 작은 불꽃이 다시 살아나듯 비녀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님, 왜 그러느냐? 이왕 이렇게 된 거, 저 그냥 기생이 되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춘심아. 내 너에게 기생일은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기생이란 것이 손님들한테 비위 맞춰주고 그저 술만 마시면 다가 아니구만. 한 몇 달 이곳에서 지내보니 어디 그 길이 쉬워 보이더냐? 쉬울 리가 없겠지요. 하지만 말이어요, 이모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울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구만요. 이왕 일이 된 거 차라리 저도 기생의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런 춘심이를 보며 선옥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하이고 내 말린다고 네가 내 말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참말로 세상 일이라는 게 참. 그래 네가 원한다면야. 대신 춘심아 너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잉. 네, 이모님. 각오는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구만요.
그날 밤 부엌 아궁이 앞에서 춘심이는 이전까지의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지우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습니다. 기생이 된다는 것은 단지 술을 따르는 일만이 아니었지요. 앉은 자리에 따라 사람이 달라졌고 말 한마디에도 상대의 속을 꿰뚫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춘심이는 평생 자신과 연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술상 앞에서 의외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춘심이라고 했는가? 내 듣자하니 옛 진사대 규수라고 하던데. 그 말이 참말이라면 자네 이시 한 수 풀이할 수 있겠는가? 구름은 무심한 듯 흘러가고 달빛은 푸르다 하니 그 속엔 어찌 사람이 그저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속절없이 마음이 따라가는 대로 가는 것이지요. 허허, 춘심 낭자. 이 구절을 그리도 절묘하게 풀어내는 것이 참말로 피는 못 속이는구만 그려. 내일도 춘심 낭자가 내 술상을 받아준다면 내 좋은 놀이기 하나 사가지고 오리다. 이처럼 까다로운 선비 손님들의 마음까지 뺏어버린 춘심이. 그녀가 기생일을 시작한 이래로 춘심이를 보기 위해 손님들은 연일 끊이지를 않았고 그런 밤이 거듭될수록 어느새 춘심이는 기방의 자랑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그렇게 춘심이가 기생일 역시 손에 슬슬 익어갈 무렵 하루는 춘심이 방에서 손님 접대를 위해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춘심아, 예, 이모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갑자기 방으로 들어온 선옥은 얼굴 표정이 평소와는 결이 달랐고 어딘지 말을 꺼내기를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하였는데요. 이것을 말이야. 너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걸로 한참을 고민했는데 그래도 남들 입을 통해 듣는 것보다야 내 입을 통해 듣는 것이 나을 것 같구만. 이모님, 사람 무섭게 무슨 일이시길래 이러십니까? 선옥은 한숨을 길게 내어쉬더니 마지못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이다. 너가 혼례 약속을 했던 갑수 도련님 말이여. 그 사람이 며칠 전에 장가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 상대가 다름 아닌 네 중마고 매양이라고 하는구만. 뭐시라고요, 이모님? 지금 누가 누구에게 장가를 갔다고요? 그날 밤 기방을 찾아온 손님이 한 명 있었으니 그는 마을에서 부자로 유명한 황참봉이었지요. 황참봉은 부인을 먼저 떠나보낸 나이 지긋한 호랍이었는데 춘심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한눈에 그녀에게 반해 계속해서 춘심이만을 찾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아이고 춘심이 낭자 오늘도 일이 어여쁜 것이 아주 내 간이 다 녹아버리겠구만. 평소와는 달리 황참봉의 인사에도 아무런 대꾸도 없는 춘심이. 황참봉이 그녀를 앞에 두고 술잔을 채우자 그녀는 그 잔을 덥석 들고 그대로 들이켰지요. 어이쿠야 거 춘심이 낭자 오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가? 낭자가 먼저 술을 마시는 것은 내 또 처음 보는구만 그래. 좋은 일 그런 게 저에게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 술은 좋은 일에 마셔야 하는 법인데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황참봉의 물음에도 춘심이는 아무런 대꾸 없이 먼저 술병을 들어 자신의 잔을 다시 채웠지요. 한 잔, 두 잔 그리고 세 잔. 춘심이의 손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잔으로 갔습니다. 아 낭자 그만하시오. 아 술을 마시는 것은 좋은데 정도껏이라는 것이 있지. 자네 얼굴이 벌써 빨갛게 되었구만 그래. 술을 마셨는데도 이상하게 오늘따라 술 기운이 오르지 않고 제 몸은 아직도 차디찬 느낌이네요. 거 괜찮으시다면 손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참봉어른? 뭐시라? 아이고 낭자 오늘은 유난히 적극적이구만. 그러자 춘심이는 조용히 웃으며 황참봉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참봉어른, 오늘은 저를 그냥 데려가셔도 좋구만요. 황참봉은 순간 멍하니 춘심이를 바라보다 조금씩 웃음을 머금었지요. 허허 내 참. 우리 춘심이 낭자가 이 나이에 내 귀를 다 빨개지게 만드는구려. 이제 더 내려갈 곳도 없는 것 같구나. 그래, 누구와 함께 한들 뭐 어떻겠는가?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이지. 춘심이는 술기운에 휘청이더니 이윽고 황참봉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어디에도 닿지 않는 공허한 느낌 역시 들었지요. 그렇게 춘심이는 스스로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한 자리에 조용히 몸을 눕혔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참으로 예상한 대로 돌아가지 않듯이 춘심이의 인생 역시 그랬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다고 믿었던 그 밤. 홧김에 황참봉의 품에 안긴 그 선택이
그녀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지요.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대낮부터 기방으로 다시 찾아온 황참봉은 춘심이를 마당으로 불러내었습니다. 춘심 낭자. 아니 춘심아. 내 자네에게 줄 것이 하나 있구만 그려. 그는 품에서 두툼한 종이꾸러미 하나를 꺼내더니 춘심이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참봉어른, 이게 무엇인가요? 그것이 말일세 집문선의 집문서. 내 그날 낭자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안겼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날 이후 자꾸만 눈에 밟히더라고. 그래서 내 주책일지 모르지만서도 낭자 앞으로 작은 기와집을 하나 마련했구만. 와웜에. 참봉어른, 저는 그저 홧김에 결코 이런 것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닌데. 그 낭자의 홧김이 나에게는 인생에서 오랜만에 찾아오는 봄바람 같았구만. 내 마음에 봄바람을 찾아준 것 같아 너무 고마워. 그러니 사양하지 말고 받아주시게나. 그렇게 춘심이는 황참봉에게 받은 기와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황참봉 역시 자주 춘심이를 찾아왔습니다. 춘심이 역시 그런 황참봉이 싫지만은 않았었는지 황참봉이 집으로 찾아오는 날이면 손수장을 보아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였고 이것이 전부 낭자가 다 준비한 것이요. 아이고 음식들이 전부 딱 내 입맛인데. 참봉어른 입맛에 맞으셨다니 다행이구만요. 참봉어른께서 오신다길래 제가 급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함께 시를 읊거나 가끔은 옛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황참봉은 술과 풍류를 좋아하는 한량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학식과 함께 품위가 있었으니 춘심이는 그것을 알아보고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에 대한 마음이 진심으로 깊어졌지요. 이후 춘심이가 기생일을 시작한 지 3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동안 계속해서 기방을 운영해온 선옥은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하루가 다르게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수장을 보고 밤새 술상을 들여다보던 그녀였지만 요즘은 조금만 무리를 하여도 숨이 가파오르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선옥은 조용히 춘심이를 방으로 불렀는데요. 이모님 어디 편찮으세요? 요즘 들어 기침도 잦으시던데. 사람이 나이를 먹으니 몸이 예전 같지가 않구나. 예전에는 밤새 술판을 봐도 거뜬하더니 요즘은 날만 흐려도 속이 뒤집어지고 허리가 결려서 못 살겠구나. 이모님, 이제는 제가 기생들도 챙기고 장부들도 정리할 수 있으니 너무 무리하지 마셔요. 그 말에 선옥은 쓸쓸한 듯 웃음을 지어 보이더니 춘심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춘심아, 이제는 말이다. 네가 이곳을 한번 맡아서 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네? 이모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말이다 그간 너를 곁에서 지켜보며 마음을 정했단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라면 이 기방을 믿고 넘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내 너에게 돈을 올려받지는 않을 테니 너가 이 기방을 인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말을 들은 춘심이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자신 없는 듯이 입을 열었지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모님처럼요. 제가 그렇게 잘할 수 있을는지. 춘심아, 나처럼 할 생각하지 말고 너처럼 하면 된다. 너가 처음 기생이 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얼마 안 가 그만둘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 힘든 세월을 견뎌냈고 웃으면서 손님을 받아낸 너는 내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모님, 그렇다면 이모님께서 여태껏 키워온 이 기방을 이모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제가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춘심이는 그동안 자신이 모았던 돈과 부족한 금액은 황참봉이 도와주는 것으로 하여 뜻하지 않게 기방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춘심이에게 기방을 넘긴 선옥은 간단한 짐을 꾸려 남은 여생을 보내기 위해 자신의 고향 마을로 떠나게 되었지요. 이후 기방의 새 주인이 된 춘심이는 선옥이 곁에서 수년간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기방을 새롭게 가꿔가기 시작하였고 기생들에게도 각 손님에 맞는 응대와 간단한 한시 등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였지요. 그 결과 춘심이 주인이 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그녀는 한때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여겼던 기방에서 어느새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보다도 훨씬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날이 기방이 번창하던 어느 날 하루는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종일 그치지 않고 이어졌고 날이 저물 무렵에는 비바람까지 몰아쳤지요. 평소 같으면 시끌벅적했을 기방도 이날따라 손님이 뜸해 유난히 조용했기에
춘심이는 이른 저녁부터 하나둘씩 방을 정리하고 기방문을 닫을 채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찰나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기방 머슴 덕삼이의 고함이 들려왔지요. 이거 놓으라니까. 여기가 아무나 들어오는 곳인 줄 알아? 어서 썩 꺼지지 못할까? 술 한 잔만 주시오.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들리자 춘심이 서둘러 대문 밖으로 나가보니 그곳에는 비에 흠뻑 젖은 남자 한 명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으로 덕삼이와 함께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지요. 춘심아, 내가 왔구만. 나한테도 술을 한 잔 다오.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춘심이의 과거 속에 살고 있는 갑수였습니다. 마님고 들어가 계십시오. 제가 당장 이자를 얼른 내쫓고 문단속을 하겠습니다요. 덕삼아, 너 참모에게 부탁해서 저 사내에게 술상을 내어주도록 하여라. 오늘 술값은 받지 말고 말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 저 사내가 정신이 들면 저 사내가 살고 있는 마을까지 데려다 드리거라. 아마 저 사내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닐 게야. 예, 아니 마님. 저 거지인지 뭔지도 모르는 사내에게 공짜로 술을 내어주라니요? 그래, 내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주거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일 저 사내를 데려다 준 다음 저 사내가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좀 물어봐 주겠니? 어쩌다 저 사내가 저 꼴이 되었는지 말이야. 그제서야 덕삼이는 저 사내가 춘심이와 뭔가 사연이 있겠거니 하고 눈치를 채며 춘심이에게 약속하듯 굳게 대답하였습니다. 주인 마님, 걱정 마시고 저에게 맡기십시오. 제가 마님이 시키신 대로 꼭 알아오겠습니다. 춘심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지막으로 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그저 허공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지요. 춘심아, 미안하다. 내 참말로 미안해. 그 목소리에 춘심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말없이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갑수가 술에 취해 춘심이의 기방을 찾은 지 꼬박 일주일이 흐르고 그동안 춘심이는 괜히 가슴 한켠이 먹먹했지만 일부러 그 감정을 외면한 채 바쁜 일상에 더 자신을 묻었지요. 이날도 춘심이는 정오쯤부터 슬슬 기방에 나서볼까 하던 차에 머슴 덕삼이가 춘심이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마님, 전에 부탁하셨던 그 사내에 대해, 그러니까 갑수라는 나리에 대해 사정을 조금 알아왔습니다요. 이것이 생각보다 큰일이 있었던지라 제가 자세히 알아보느라 예상보다 시일이 걸렸습니다, 마님. 그래, 무슨 일이 있었더냐? 그게 말입니다. 작년 봄에 새로 임금님이 즉위하셔서 그전까지 전임금의 총애를 받던 갑수나리의 집안이 역적 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요. 그리하여 참판대감이었던 갑수나리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갑수나리까지 곧바로 관직에서 파면되었고 그간 모은 재산도 전부 몰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뭐시라 재산까지 전부 말이냐? 네, 마님. 그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그 뒤로 갑수나리는 세상이 다 무너진 듯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본인이 혼사를 잘못 들어서 모든 일이 틀어졌다고는 그렇게 심하게 술주정을 부린다고 합니다요. 덕삼이의 말을 전부 들은 춘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크게 내어 쉬고 낮은 목소리로 다시 덕삼이에게 물었지요. 그래, 그럼 그 갑수라는 분의 부인은 지금 어찌 지내고 있더냐? 그분의 부인이 매양아씨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말입니다 지금. 아이고, 이분도 참말로 짠하게 되었는데. 강진 장터의 끝자락. 햇볕이 드문 골목 모퉁이에서 한 여인이 쪼그리고 앉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러운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그저 무심한 손놀림으로 곰취잎을 다듬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장옷을 깊게 눌러쓴 여인 하나가 조용히 그녀 앞으로 다가왔고 인기척을 느낀 장사치 여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마른 손으로 곰취잎을 건네더니 곰치잎 막 뜯은 거예요. 상한 데 없고. 나물로 해 드시면 맛이 괜찮을 겁니다. 장옷 쓴 여인은 말없이 곰취잎을 받아들더니 조용히 품에서 주머니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내려놓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왔던 길로 몸을 돌려 세웠지요. 그리고 곰취잎을 팔던 장사치 여인은 무심결에 그 주머니를 열어보더니 이것이 다 얼마람? 이것을 도대체 나에게 왜? 그 주머니 안에는 척 봐도 100냥도 넘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거금에 깜짝 놀란 장사치 여인은 급히 고개를 들어 자신에게 돈을 건넨 사람을 눈으로 쫓았고 그녀의 눈에 너무나도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지요. 춘심이? 그 순간 어디선가 불어왔던 바람 때문인지 장사치 여인의 눈에 들어왔던 오랜 중마고우의 뒷모습은 눈물에 흐려져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았습니다.